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아이고, 그 큰 산불이 있고 나서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만은, 이번엔 아직도 피해자가 상당하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또 도탄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 소식에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긴 해요. 예. 근데 눈에 보이는 피해도 피해지만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아마, 그럼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예. 이 셈법에 들어오지 않는 그 피해들, 또 아울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숲에게 만약에 묻는다면은, 어떤 아픔을 하소연할지, 참 궁금해지죠. 숲도 숲이지만은 동물들도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는 동물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숲하고 함께 살았던, 숲속에서 함께 숨쉬고 뛰어놀았던 그 수많은 생명들이 또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픔들, 상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김용규 선생이 쓴 숲에게 길을 묻다. 숲에게 길을 묻다. 골랐습니다. 김용규 선생은 젊었을 때는 유명자 한 금융회사 그리고 이동통신회사에서 잘 나가던 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IMF 이후에는 벤처기업의 CEO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그 삶에 대한 회의나 환멸이 몰려와서였는지 숲으로 돌아와서 오두막을 짓고 진짜요? 그 작은 숲 학교를 열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저도 조금 아는 분인데 충북 괴산에 가면 여우숲이라고 있어요. 여우숲이요? 예. 네, 여우숲에 인문 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서 시로 있는 한국 근현대사를 함께 한 열 몇 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참 좋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수님? 충북 괴산의 여우숲이라는 곳입니다. 그 여우숲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김용규 선생님입니다. 그 숲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숲의 나무들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 그곳에 사는 지렁이부터 새들 많은 그 생명들과 얘기 나누면서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질문들을 철학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제가 인생 경영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숲에서 찾은 인생의 길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해요. 문장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그러면서도 저 지혜의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쓰고 있네요. 책을 펼치면 왜 숲으로 돌아왔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만 볼까요? 기업이라는 조직을 떠나기로 했고 도시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삶의 구비를 따라 흐르다가 까맣게 잊었던 꿈, 버려야 했던 꿈을 되살려 불러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항상 좋아했던 것은 학교였고 숲이었습니다. 밥벌이의 일상을 넘지 못하는 박제된 삶을 청산하고 숲에 들어가 자연을 노래하고 안내하고 돌아 가르치며 살기로 했습니다.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아내를 회유하고 때로 협박도 해가며 설득했고 결국 대표이사 자리를 사임하고 서울에 집도 팔았습니다. 대신 충북 괴산에 산을 장만하고 오두막을 지어 소박한 학교를 열기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아유, 그럼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책은 우리 김 PD가 꼭 읽어야 돼요. 아픈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의 구성이 사막의 연극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제1막이 태어나다. 그리고 제2막이 성장하다. 3막은 나로서 살다. 그리고 4막이 돌아가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연극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휴식 챕터입니다.
김 PD를 위해서 또 골랐어요. 네. 예. 나로서 살다에 실려있는 휴식이라는 챕터인데 결실을 위한 에너지와 창조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뜨끔하실 거예요. 이 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숲에 살다 보면은 이 저자의 전언에 따르면요. 날이 밝으면 눈 뜨고 또 하늘이 닫히면 눈을 감는다고 해요. 이거 쉬는 시간이겠죠. 휴식의 시간인데 나무들의 생태를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드는 대표적인 나무가 자귀나무와 회화나무인데 아마 자귀나무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불구스름한 긴 수염 같은 꽃이 피는 나무예요. 그리고 회화나무는 스칼라 트리, 학자나무라고 합니다. 예. 동양에서도 학자나무라고 하고 서양에서도 스컬러 트리라고 하는데 학자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 신기하게도요. 이 낮에는 잎을 활짝 펴고 있다가 네. 이 밤이 되면 다 잎을 오므린다고 해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은 다 잎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회화나무의 잎은 아카시나무의 잎과 비슷한데 해가 지면 이 나무는 대칭으로 펼쳐져 있는 각각의 작은 잎들을 마치 한 장의 잎처럼 서로 마주보고 접습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아주 흐린 날에도 회화나무는 잎을 접습니다. 자귀나무도 잎을 접는 나무입니다. 회화나무가 학자의 나무로 사랑받았다면 자귀나무는 사랑의 나무로 사랑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자귀나무를 심으면 금실이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낙네들 중에는 남편과의 깊은 사랑을 기원하며 마당에 자귀나무를 심는 일이 많았습니다. 낮 동안 자귀나무는 그 잎을 활짝 펼치고 있다가 밤이 오면 그 다닥다닥한 작은 잎들을 서로 합치듯 겹칩니다. 회화나무와 마찬가지로 비가 오거나 아주 흐린 날에도 자귀나무는 잎을 접습니다. 사람들은 겹쳐지는 잎의 모양을 보고 마치 부부가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런 걸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팽합대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할 때는 치열하게 노동하고 쉴 때는 정말 편하게 쉰다는 것이죠. 그게 학자나무든 아니 사랑의 나무든 그러니까 이 회화나무든 자귀나무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이 나무들을 겉보기에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나무들의 삶을 곰곰이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노동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노동이 아주 철저함으로써 나무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창조해가는 거겠죠. 그리고 땅속 뿌리에서 길어 올린 물들이 줄기와 가지를 타고 저 꼭대기까지 이르도록 얼마나 많은 노동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노동을 하면서도 절대로 자신의 휴식의 시간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수명은 길게는 6,000년이 넘고요. 짧아도 수많은 부활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을 경이롭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안에 정말 치열한 노동이 있다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 나무들은 휴식에 철저했다고 합니다. 김 PD가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뜨끔한 것 같습니다. 매우 뜨끔합니다. 뜨끔하죠? 김 PD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 보십시오. 해가 지면 거의 모든 나무들이 노동을 닫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팽팽하게 끌어올렸던 물줄기의 행진을 풀어내리고 꼿꼿하게 세웠던 잎의 긴장도 편안한 이완으로 빠져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지에 새를 재우며 별도 만나고 달도 만납니다. 잎을 접는 자귀나무와 회화나무는 휴식에 드는 모든 나무들의 모습을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네, 이 자귀나무와 회화나무가 이런 반면에 우리 요즘에 다육식물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선인장과 같은 식물들, 사막에서 사는 그 식물들을 이 다육식물이라고 하고 이걸 캠 식물이라고 한다네요. CAM 식물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CAM 식물은 밤과 낮 노동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밤에도 노동을 하고 낮에도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김 PD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노동합니다. 자다가도. 네, 그러니까 이런 선인장과 같은 다육식물들이 이렇게 노동해야 하는 이유는 사막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막을 견뎌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사막이라는 곳에 던져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밤이고 낮이고 쉼 없이 노동을 해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본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겠죠. 요 구절 읽으면서 김 PD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자는 순간까지 예. 이를 생각하는 저 저주받은 영혼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절하게 떠올랐습니다. 예. 끝없이 두려워하고 뒤처질까 저하고 공포 속에서 네. 세상을 사막으로 인지하고 끝없이 노동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아니, 줄 저도 압니다만. 그렇습니다. 도태될까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피말리는 노동의 시간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요. 제발 좀 쉬면서 가시라고. 그런데 뭐 정치적 환경이 사막과도 같다면은 뭐 쉼 없이 노동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글의 이 휴식 챕터의 마지막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나친 욕망과 노동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식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내 가까운 인연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해가 지면 휴식과 사랑이 시작되는 자기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휴식과 사랑을 위한 시간이 안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개를 접고 쉬고 또 나누는 시간을 통해 휴식은 에너지가 되고 창조의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익혀야 합니다. 예. 네, 참 문장들이 좋아요. 예. 에세이가 아주 그 깊은 사유와 통찰과 깊은 가치관이 어우러진 멋진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하나의 끝까지 그 이야기가 되는 아주 멋진 그 글입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교수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에세이는 경계입니다. 경계로 가라. 그곳에 누군가의 길이 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저도 이 경계란 말 참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반갑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도 보면은 이 김용규 선생이 그랬던 듯합니다. 뭐 아주 저하고 생각이 참 비슷할 때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그 세상을 더 웅숭 깊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을 할 때 참 낯설면서도 반가운 그리고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경계 지역 있잖아요. 숲과 그 들을 나누는 경계 지역, 가장자리죠. 이 숲의 가장자리가 가장 영양분이 많은 곳이라네요. 영양분이 네, 거기에 숲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영양분들이 다 쌓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이 경계지대는 기득권으로 소외된, 그러니까 숲의 중심에서 소외된, 그리고 어리고 가녀린 생명들에게는 금쪽 같은 기회가 부여되는 공간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숲의 경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해서 자기의 생명을 갖고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곳에 어떤 그 식물들이 사는지, 어떤 생명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들의 노래가 어떤지 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가까이에서 관찰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쓸 수 없는 글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 김 PD,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나무 이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뜨끔하게 와닿을 겁니다. 조금 볼까요? 이른 봄 하얀 꽃을 소담하게 피우는 조팝나무. 얼음 녹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복스러운 털 모양의 꽃을 피워내는 버들강아지. 지그재그의 독특한 모양으로 가지를 키우며 앙증맞은 연두빛 잎을 튀어내는 국수나무. 장사의 성생의 노래로도 친근한 찔레. 하늘을 향한 작은 병 모양의 열매가 인상적인 병꽃나무. 보라색의 작은 꽃을 피워 가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쌀이나무 군락들. 가을 역해 붉은색의 열매를 탐스럽게 달고 내 눈을 유혹하는 까마귀밥 여름나무. 여린 순을 얻어다가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 두릅나무. 그 열매가 익어가는 6월을 기다리게 만드는 산떨기 덩굴들. 독특한 은빛의 가는 줄기로 시선을 빼앗으며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복분자 덩굴들. 그 열매로 술을 담가도 좋을 개복숭아 나무. 가느다란 줄기를 뽑아 올리며 키 작은 나무들을 타고 오르는 사위질방이나 할미밀방의 덩굴들. 새싹대의 모습과 다 자란 모습이 너무나 달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환삼덩굴. 그 아래 저마다 부지런히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반복하는 수많은 들풀들. 이 숲의 경계에 사는 식물들만을 예로 들어도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경계에 수많은 식물들이 살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러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날씨가 참 좋아서 예. 친구 딸 결혼한다는 핑계로 예. 이 결혼식장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예. 친구와 여기저기 걸었어요. 예. 근데 갈수록 이 나무들의 이름이 궁금해져요. 예. 이 나무들의 그 생태가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아는 게 아닌 그런. 다 아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고 예.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예. 그 이름과 실제 그 생명들, 나무들이나 새들이나 동물 연결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어요. 예를 들면 드릅이라는 거 우리가 먹긴 먹지 않습니까? 예. 드릅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렇죠. 우리가 찔레꽃이란 장사익 선생 노래를 듣곤 하지만 예. 찔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찔레꽃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환삼동굴도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은 들어가 봤는데 실제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네. 근데 식물들의 이름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알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요. 숲이 전혀 다른 풍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에 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죠. 네. 오목눈이, 참새, 박새, 쇠딱따구리, 그다음에 꿩, 맷비둘기 등 산까치 등 수많은 생명들이 그렇죠. 영위에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예. 중심에 진입하지 않고서 경계에서 끝없이 자신들의 생명을 키워가면서 풍요롭게 이어가는 삶들. 예.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삶 터전을 스스로 비옥하게 하면서 그리고 이 경계를 넘나드는 삶들에 주목했던 듯합니다. 예. 이게 이 경계가 바로 이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동시에 지극히 위대한 자연 순환의 공동체적 법칙이 살아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생태학자들은 이런 숲의 경계를 이면부로 한다는데 이면부가 있어 더욱 풍요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중심만을 지향하는데 그렇죠. 이런 경계에 대한 사유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예. 관련지어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은 모두에게 주류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모두가 숲의 한복판에서 가장 큰 키를 키우고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야 훌륭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숲의 한가운데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더욱 치열하고 각박해질 뿐입니다. 모두가 주류라고 부르는 삶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토록 아름다운 경계의 길을 걷도록 태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세상의 중심부에 갇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저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저답게 자라고 저다운 꽃을 피우면 족합니다. 그것으로 각자 행복하고 생명의 공동체는 더욱 풍요롭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뜻이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언제나 경계의 삶을 즐거워합니다. 네, 네. 경계에 대한 사유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예. 책이 너무 좋아서 아까워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혁명과 버림, 죽음에 관한 에세이가 기가 막힌데 아까워서 내일 하루 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경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못난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중심의 논리, 경계의 사상 이런 건데 늘 그 경계를 사유한다는 게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지 풍성하게 하는지 그리고 늘 변방이나 경계가 중심을 타격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 우리 김 PD도 늘 이 경계에서 중심을 비판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중심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네. 밖에서라도 아웃사이더에서라도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중심을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중심을 욕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요, 사실 교수님. 아름다운 삶인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 중심이나 주류에 편입되는 순간에 자신의 삶 자체가 갇혀버립니다. 네, 그런 경우 아주 많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네, 다 먹고 사는 길은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근데요, 사실은 네. 이게 참 좋은 책이긴 한데, 네. 뭐 사실 그런 숲을 누가 뭐 이렇게 싫어하겠습니까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제가 이번 주말에 가는데 예. 제가 가서 한번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예, 뭐 먹고 사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예. 이 책이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노동하는 것만큼 예. 숲과 들이 내어준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또 미처 몰랐던 인연들과 만나게 되면서 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만나시는 분이 또 오늘 소개되는 귀한 작품의 또 저자시니까요. 저희가 네.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EBS 프로그램 지금 나가세요. 그거 좀 홍보해 주십시오. 왜요? 아이고 뭐 저희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면 좋죠. 아, EBS 프로그램이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 우리 KBS는 좀 짧은데 예. EBS는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 1시간을 하게 됐는데 예. 토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일 겁니다. 오, 그렇군요. 네, 토요일 라디오, EBS 라디오 7시부터 8시까지. 네. 우리 교수님 네. 예. 네, 공감 서가인데 예. 우리 시인 고은기 선생 한양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네. 아,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반응 많이 해주셔야 교수님 오랫동안 출연하십니다. 저 오래 출연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요. 제가 EBS는 하여튼 금방금방 잘라가지고, 그거 참, 실력 없는 방송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자르거든요. 아니, 뭐 소모품으로 알아요. 응?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과. 저는 빨리 잘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김홍민 브리핑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예. 그리고 제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아이고, 교수님. 부담도 없고. 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 아이고, 무슨 말씀. 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김홍민 브리핑, 특히 오늘의 임책을 많이 듣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교수님?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은 다 듣는다고. 말을 안 해서 그래서 다 듣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네. 학교에서도 좀 종종 뵈시나요? 네, 학교에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말씀 없으신데 다 아시더라고요. 알만한 분들은. 아이고. 너무 보람됩니다, 교수님.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니까.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홍성걸 교수도 혹시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 옆방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 바쁘시니까 이런 일개 팟캐스트에 뭐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저희 방송. 네,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작품 또 계속해서 내일도 들려주시니까요. 네. 기대가 넘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고요. 네,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